이 집 내가 팔았단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금도 이미 받았고 한 달 뒤엔 집을 비워줘야 해.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상의?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왜 너희 허락이 필요하지? 그리고 너희는 내게 한마디 말도 없이 명예 변경 상담을 했잖아. 어머니, 그건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법무사 만나서 명의를 바꾸려 했던 것도 나 모르게 이 집을 내 앞으로 하려던 것도 전부 알고 있다고. 엄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한 이 집에서 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노인 냄새 난다고 쫓겨났지. 그래, 살다 보면 참 기막힌 일도 많구나. 아들을 낳고 키우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나 들었구나 싶었어요. 남들은 시골 할머니라 하면 구부정한 허리로 지팡이를 짚은 모습을 떠올리겠지만 나는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고 건강한 편이에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농사일을 해왔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옥 씨 그렇게 고생하며 아들 키웠으면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동네 친구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아무도 내가 겪어온 일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알지 못하니까요.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까지. 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농사를 지으며 외아들 성부를 키웠어요. 남편이 떠난 천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도 아침이면 다시 씩씩하게 일어나 밭일을 했어요. 엄마, 나 공대 가고 싶어요. 성부가 18살 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등록금 걱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공대? 내가 공대에 가고 싶구나. 네, 컴퓨터공학과요. 성적도 괜찮으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이면 당연히 될 수 있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살림으로 서울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죠.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금반지까지 팔아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이웃들은 걱정했어요. 차우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농사 지으면서 서울 등록금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아들에게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잘 지내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성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대기업에 취업까지 했죠. 엄마, 나 월급이 400만 원 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자옥이 아들 대단하다며. 대기업 들어갔다면서?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성부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 나 사업하고 싶어요. 내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다니는 회사 얼마나 좋은데? 지금이 기회예요. IT 시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준비한 아이템도 있고요. 앞이 캄캄했지만 또다시 말했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렴. 그리고는 남은 돈마저 정리해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줬어요. 성부가 결혼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어요. 신부가 된 수진이는 처음 만났을 때 참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성부 오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때만 해도 참 착한 아이였어요. 명절 때마다 내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집안일도 도와줬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저는 마지막으로 남은 땅을 팔아 동탄에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다니? 저희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잘 사는 게 내 기쁨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은 사업이 점점 번창했고 며느리도 착했고 손주까지 생겼으니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모든 게 변하기 시작한 건 성부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엄마, 요즘 정신이 너무 없어요. 전화를 하면 늘 바쁘다는 말만 했어요. 그러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게 됐어요. 성부야, 이번 추석엔 내려오니? 엄마, 죄송한데 이번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 있어서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명절마다 혼자 빈집을 바라보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서울로 가볼까 생각은 했지만 며느리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부야, 엄마가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들의 깊은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죠. 굳이 꼭 오셔야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세요. 그렇게 시작된 동탄 아들 집 방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방문은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모정의 끈을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멀리서 긴 시간을 들여 도착한 아들 집의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며느리 수진이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난처함이 가득했죠. 아들 결혼할 때 마지막 남은 집을 정리해 아파트를 마련해 주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 며느리는 감격하며 기뻐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감사함을 찾을 수 없더군요. 성부가 말 안 했니? 와도 된다고 해서. 아, 오빠가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깜빡했네요. 현관에 서서 나누는 대화는 어색했고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반갑게 달려와 안아주었을 며느리가 이제는 거리감을 두며 낯선 사람 대하듯 했어요. 결혼식 날. 어머니,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달콤하게 말하던 그 목소리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일단 들어오세요. 짐이 많으시네요. 마지못해 저를 안내하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편함이 스쳤어요. 코끝을 찡그리며 제 손에 든 비닐봉지를 바라보더군요. 이게 다 뭐예요? 내가 직접 담근 김치하고 반찬들이야. 너희가 좋아하던 것들인데. 아, 저희 요새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배달 음식이나 밖에서 사 먹는 게 편해서요. 며느리는 김치통을 마치 불필요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손끝으로 조심스레 잡더니 냉장고도 아닌 베란다 한쪽에 대충 내려놓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제 앞에 차가운 밥과 시들어버린 김치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 장을 못 봐서 그나마 있는 거라도 드세요. 그러더니 덧붙이는 말이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샤워하는 게 규칙이에요. 아까부터 거실에 노인 냄새가 좀 나서. 노인 냄새라니 냄새가 나더라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집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어요. 예전에 아들이 결혼할 때 며느리가 가르쳐준 앱이었죠. 예전 게시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동탄 30평 신혼집, 완벽한 신혼의 시작. 그 아래 달린 댓글들은 저를 더 허탈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주셨다며? 대박, 완전 효자 남편이네. 부럽다, 우리는 전세도 겨우 구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더니 이제는 저를 불편한 존재로 대하는군요.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도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는 자신과 아들을 위해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갓 구운 토스트를 차려놓고 제 앞에는 시리얼과 신내나는 우유를 놓았어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 소화도 생각하셔야죠. 이 정도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우유 언제 산 거니? 냄새가 나는데. 아유, 어머니. 요즘 며느리가 준 음식 가려 먹으면 미움받는 거 모르세요?
그냥 시리얼만 드세요. 그러면서도 SNS에는 완벽한 아침 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예쁜 식사 사진을 올리더군요. 그 배경이 바로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 식탁이라는 게 더욱 씁쓸했어요. 그러다 더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어요. 베란다에 놔뒀던 김치가 보이지 않길래 찾아보니 분리수거장에서 제 김치통이 버려져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 쓰레기처럼 취급당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집 사줬다고 매일 와도 되는 줄 아나 봐. 시골 냄새 진동하고, 아니 요즘 누가 김치를 담가와? 우리가 그런 거 먹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에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모정의 끈이 스스로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 집에서의 그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날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를 깔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제 전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제가 가장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도 씁쓸했어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방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오빠,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밤늦게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일인데? 저기, 이 집 아직도 어머님 명의잖아. 이제 우리 명의로 바꾸면 안 될까? 갑자기 그건 왜? 솔직히 말해서 좀 불편해. 어머님 소유라 그런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시골에 계시는데 등기가 왜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냐 싶어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사주신 건데. 오빠도 참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빠가 회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해야지. 게다가 어머님은 농사 짓느라 바쁘시잖아. 신경 쓰실 필요도 없고.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면 난리 날 텐데. 간단하지.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면 어머님이 거절하시겠어? 그건 좀. 오빠,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예전에 어머님이 오빠한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늘 주시지 않았어? 이번에도 그냥 회사 문제라고 하면 돼. 어차피 계약할 때 백지 위임장도 받아놨잖아. 그럴까? 당연하지. 명의만 바꾸는 거잖아. 나중에 어머님께 그냥 알려드리면 돼. 어차피 시골에서 사시는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으시잖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제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이 집을 제 동의도 없이 빼앗으려 하다니.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해서 저 김치 냄새도 그렇고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너무 불편해. 내일은 빨리 돌아가시라 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 말라고 하던가 그냥 밖에서 만나면 되잖아.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나는 회사 간다고 하고 나갈 테니까 내가 한번 말해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모습이었나요? 제가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제 재산마저 가로채려 한다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눈물을 닦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오래전 받아두었던 부동산 투자 상담사의 연락처를 찾아보며 이제는 제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죠. 밤을 설친 다음 날 아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샤워부터 하셔야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가 쏘아붙였어요. 세면대 옆에 있던 수건을 들려하자 며느리는 얼른 와서 그 수건을 치우며 말했어요. 이건 저희 수건이에요. 어머님 수건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건네받은 수건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지만 그 수건이 원래 강아지가 쓰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빨래하기 귀찮다고 강아지 수건과 함께 섞어 쓴다는 걸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도 평소보다 더 모욕적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한 신선한 과일 샐러드와 갓 구운 토스트가 있었지만 제 앞에는 신내 나는 밥과 시들어버린 김치 한 조각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소화 잘 되는 걸로 드셔야죠. 며느리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의 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점심때는 아예 밥도 차려주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는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방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마치 거추장스러운 존재를 치우듯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친구들과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어요. 그러다 들려온 며느리의 말이 제 귀를 의심케 했어요.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녀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반찬들은 제가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시골 음식이라며 코웃음 치던 며느리가 제 음식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성부야, 이제부터 너희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킨 내 집, 이제는 내 방식대로 지킬 거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그리고 현관으로 나가보니 제 짐가방이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니? 왜 내 짐이 여기 있니? 제가 어리둥절해 하는데 며느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좀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3일이나 계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성부랑 얘기는 한 거니? 오빠도 동의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아셨으니 그만 돌아가셔야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부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나보고 가라고 하는데 너도 그러라고 했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제 좀 가셨으면 해요. 저희도 저희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머님이 계시니 불편하기도 하고요.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짐을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어요. 스피커폰을 켜둔 제 아들 부부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좀 편해지겠지? 어머님 가시면 그러게. 근데 오빠, 이 진명의 변경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다음 주에 법무사 만나기로 했어. 어차피 엄마는 시골에서 사실 거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해준 이 집을 내 동의도 없이 빼앗으려 했던 거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짐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시골로 가는 대신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런데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우리 아들 며느리 얼마 전에 여기 왔다면서요? 부동산 중개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제 오셨었는데요. 뭐라고 하던가요?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님의 승낙 없이 명예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역시 제 예감이 맞았어요. 이 집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요즘 동탄에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가 급상승해서 2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금매로요. 금매로요. 그러면 가격이? 괜찮아요. 17억 원에 내놓으세요. 대신 계약금 받으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부동산을 나와 기다리는데 그날로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부동산이 말한 대로 개발 호재 덕분인지 매수자는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계약금도 내일 입금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계약금 20%가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그제야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성부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녁에 만날 수 있니? 아들은 처음엔 바쁘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승낙했어요. 아마도 시골로 돌아가는 저에게 생활비라도 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녁이 되어 아들 내외를 마주 앉혔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 집 내가 팔았다.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이사 나가야 해. 어머니, 농담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며느리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상의? 너희는 내 등 뒤에서 명예 변경 상담할 때는 상의할 생각 없었잖아. 그 말에 둘 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다 알아. 너희가 법무사 만나기로 한 것도 알고 나 모르게 이 집을 빼앗으려 한 것도 다 알아.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그건 제가 잘못.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니? 내가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이 집에서 나를 쓰레기 취급하고 노인네 냄새 난다고 쫓아냈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고 그들과 함께할 이유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 힘으로 살아가렴.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무슨? 이미 늦었어. 17억에 팔았어. 내일 중개사 통해 계약서 쓰면 돼. 17억이요? 지금 이 집이 최소 20억은 하는데요. 끝까지 돈 얘기만 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비로소 확신이 들었어요. 너희 둘 다 내일부터 집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한 달 뒤면 나가야 하니까. 그동안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거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겠지. 전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으로 새로 생길 도시개발 사업에 투자했어요. 시골에 있는 제 땅 근처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6개월 후, 아들 내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전세금도 간신히 마련했더군요.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도 하나둘 팔아야 했대요. 그리고 제가 투자한 도시개발 사업은 대박이 났어요. 50억.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 후로 아들 내외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제는 단호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도와달라고? 노인네 냄새 난다며? 그 냄새 나는 나한테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야 제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거든요. 시골 땅에 지은 전원주택에서 저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봉사 활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요. 어느 날 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 방문한 곳 근처 마트에서 뜻밖의 사람을 마주쳤어요. 할인 상품 코너 앞에서 전단지를 보며 몇천 원이라도 아끼려고 고민하는 며느리였죠. 예전에 백화점 VIP라며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몇천 원 아끼겠다고 전단지를 뒤적이는 모습이라니.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아들과 며느리가 제 전원주택 앞에 찾아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전처럼 당당하고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리고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님께 그렇게 대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노인네 냄새 난다며 쫓겨났던 순간. 제가 정성껏 가져온 김치가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장면들.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에 앉혀 차를 내어줬어요. 예전에는 고급 커피만 마시겠다던 며느리가 이제는 보리차 한 잔도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사정이 어떻게 된 거니? 회사 부도 위기예요.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서 거기다 전세금 반환일도 다가오는데 은행에선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주고. 아들의 말에 따르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간 뒤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대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매출은 급감했어요. 거기에 전세금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치솟은 전세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님께 그렇게 대한 걸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예전에 도도하고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매일 밤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그 은혜를 저희가 배신으로 갚았다는 게 너무 죄송해요.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엄마, 그때 그 집을 사주실 때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심지어 빼앗으려고까지 했죠.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시큰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들은 말끝을 흐렸어요. 뻔했어요.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차마 말은 못 꺼내는 거겠죠. 돈? 제 말에 둘 다 움찔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봐. 아들이 결국 입을 열었어요. 회사만이라도 살려보고 싶어요. 거래처 물품 대금만 해결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실수하고 울며 용서를 빌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날 집을 떠날 때의 기억도 생생했어요. 그들의 차가운 말투와 냉정한 행동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어머님 마음을 다시 얻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싶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절박하게 찾아온 자식들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벌받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이제 제가 그들의 진심을 믿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앞둔 지금,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